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성 기자입니다. 예,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인 바이에른의 분데스리가 9라운드 경기를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 10월 28일 밤 10시 30분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경기고요. 예, 상대팀은 이제 승격팀 다름슈타트입니다. 일단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한테 충격적인 0대3 대패를 당한 이후 성적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4연승 포함해가지고 12경기에서 10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마저도 2무가 바로 이제 현재 분데스리가를 넘어서 유럽 전체에서도 파워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무패의 팀 레버쿠젠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무승부팀이 슈퍼컵에서 바이언한테 치욕적인 대패를 안겼던, 그리고 현재 이 팀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라이프치히 원정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무승부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성적이고, 나머지에서는 그래도 전부 다 승리를 거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리그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바이언이 사실 그 8라운드에서 승점 20점을 올린 게 2016-17 시즌 이후 7시즌 만에 가장 빠른 시즌 스타트가 가장 좋은 성적이에요. 8라운드 기준으로 따지면요. 바이언이 계속 우승을 해왔잖아요. 네. 계속 우승을 했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 성적은 좋은데 지금 레버쿠젠하고 슈투트가르트하고 미쳐 날뛰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미쳐 날뛰고 있죠. 예, 그것 때문에 현재 3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언이 6승 2무인데 지금 그 토트넘이 한 경기 더 치르고 7승 2무잖아요. 네. 근데 토트넘 성적 좋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1위다 이러는데 바이언도 사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은 1위 해야 되는 성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더 잘 나가는 팀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이 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 시즌 정말 치열한 분데스리가입니다. 심지어 바이언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깡패죠. 네. 예, 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원정 8경기 연승을 기록했는데 이게 그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조별리그 원정 연승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16경기 조별리그 연속 승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이고요. 조별리그 깡패답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37경기 연속 조별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무승부 기록한 게 3경기밖에 없어요. 즉 34승 3무거든요. 그리고 37경기 연속 무패 행진도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경기입니다. 조별리그에서만큼은 어느 팀을 만나도 다 두들겨 패요. 전에 그 바르셀로나 인테르랑 함께 죽음의 조에 있었을 때도 6전 전승이었거든요. 네, 미네는 깡패죠.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 벤피카랑 있었을 때도 6전 전승이었고요. 네, 근데 결과로는 지금 사실상 문제가 없지만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미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지금 바이언이 대체 잘하고 있는 팀이 맞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네. 없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결과와 경기력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레버쿠젠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팀들이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팀들에 대한 그런 분석 영상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칼럼들을 많이 올리는데 바이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경기 내용이 안 좋기 때문인 건데요. 일단 그 지난 주말 그 마인츠하고의 경기에서도 3대1로 승리하긴 했으나 경기 내용에서는 고전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나요? 일단 슈팅 숫자도 13대 16으로 바이언이 더 적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인츠가 골대를 2번이나 맞췄어요. 이재성 선수의 슈팅이 네, 울라이 골키퍼 손끝 스치고 예, 그러고서 이제 골대를 맞춘 게 있었고요. 또 이제 경기 막판에 그 마인츠의 또 슈팅이 한번 골대를 맞고 나갔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골이 됐으면은 그러면 3대3 무승부인 거죠. 예, 심지어 그 골대 맞은 것도 아싸아싸하게 스치고 나간 것도 아니고 진짜 골대 제대로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쪽으로만 조금만 비껴 맞았으면 그냥 골이 되는 거였으니까 바이언은 이 경기도 상당히 고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제 갈라타사라이전에 나왔던 거였죠. 네, 이 경기도 3대1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경기력이 상당히 또 아쉬웠던 부분이죠. 매우 심각했죠. 네. 일단 슈팅 숫자도 14대 20으로 밀렸고요. 기대 득점도 바이언이 1.77골, 갈라타사라이가 2.54골. 반올림하더라도 3대2로 갈라타사라이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고요. 이게 저는 가장 심하다라고 생각해요. 점유율에서 48대 52로 바이언이 밀렸거든요. 네. 바이언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도 맨시티한테 졌을 때도 점유율에선 이겼어요.
바이언은 점유율 싸움은 어느 팀과 붙어도 이겨요. 이 경기가 정말 최악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겠네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전반전은 완전히 압도당했었거든요. 갈라타사라이한테. 일단 뭐 전반전에 슈팅 숫자가 3대 16이었어요. 이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코너킥도 1대 3이었고요. 점유율도 42대 58이었어요. 후반 가서 점유율을 그나마 만회한 거예요. 그 6대 4나 마찬가지였어요. 전반전 점유율.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거기다가 이제 기대 득점도 바이언이 0.44골, 갈라타사라이가 2.28골. 갈라타사라이가 전반에 2골 넣고 앞서 나갔으면은 바이언 100기 들어야 되는 경기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갈라타사라이가 전반전에 슈팅을 16회 가져간 거는 분데스리가 팀 상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두들겨 맞은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요. 첫 번째는 갈라타사라이가 미친 듯이 압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후반 와서는 갈라타사라이 선수들이 체력이- 터졌어요. 네, 떨어졌겠네요. 그래서 둘 다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붙다 보니까 미넨이 이긴 거군요. 체급 차에서 앞서니까 음. 예, 그 힘으로 찍어 누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언 선수들이 정말 지친 게 보였어요. 심지어 김민재 선수도 이렇게 경기 시작 10분 조금 지나고 나서 예, 허리를 붙잡고서는 헉헉대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볼이 가는데 그걸 잡지 못해요. 이거 발만 뻗으면 되는데 발이 안 뻗어지고 사네가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경기였죠. 사네가 평소에 속도가 살아서 그렇게 드리블을 치고 가는 거면은 괜찮아요. 문제는 이 경기에서는 자기가 볼을 쫓아가지 못해요. 네. 그런데도 드리블을 쳐요. 그래서 케인한테 패스해 줘야 되는데 드리블 치고 가다 뺏기고 드리블 치고 가다 뺏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바이언이 선수단에 백업도 없잖아요. 네. 지금 센터백하고 수비형 미드필더 쪽은 아예 백업 백업이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김민재도 쉬지 못하고 매 경기 뛰고 있는 거고요. 키미도 지금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도 계속 뛰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건 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래도 후반전에 갈라타사라이가 같이 지치면서 기대 득점과 기대 위협 그래프 보면은 전반전은 크게 벌어졌었으나 후반 와서 이제 그나마 쫓아간 네, 거고요. 쫓아졌네요.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도 전반전은 크게 차이가 났으나 그 바이언이 공격 딱 2번 한 거였죠. 네. 예, 하지만 후반전은 바이언이 공격을 주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갈수록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갈라타사라이가 좀 어떻게든 추격해 보겠다고 마지막 안간힘을 썼으나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던 거였고요. 사실상 전반전에 갈라타사라이가 득점을 했었다면 이 경기는 미넨이 이기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 경기네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바이언이 이렇게 경기력이 좋지 못함에도 버티고 있는가? 일단은 득점력에 있는데요. 바이언이 일단 그 투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분데스리가 17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어요. 일단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28경기 연속 골을 넣었었고요. 그가 바이언 지휘봉 잡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40경기 연속 골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부임 감독은 세 번째로 많은 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언이 공격 관련된 스탯은 분데스리가를 넘어서 유럽 5대 리그 최강이에요. 경기당 득점도 3.3골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경기당 기대 득점도 2.7골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경기당 슈팅 숫자도 19.5회로 가장 많고요.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네, 이 배경엔 공격수 케인 선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케인이 그래도 멱살 잡고 끌고 네. 가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도 바이언 선수들하고 그렇게 호흡이 맞지는 않나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도 원샷 원킬들도 잘해주고 있고 또 양지의 패스들 찔러주고 있기도 한데요. 뭐 그러니까 케인이 벌써 뭐 분데스리가에서도 8경기 9골 4도움이고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3경기 2골 2도움. 골도 많이 넣고 있고 도움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케인이 지금 8경기에서 9골을 넣고 있는 건데 이게 그 분데스리가 역대 9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번째로 최단 경기 9골을 기록한 겁니다. 혼란이 6경기에서 9골을 넣었었고요. 괜히 괴물이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리고 파코 알카세르가 또 이제 7경기에서 9골을 넣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은 허수가 있긴 해요. 왜냐면 파코 알카세르는 슈퍼초커로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초커로 나올 때 처음에 팀에 적응한다고 초커로 나올 때 많이 넣었다가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는 조금 내려앉은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제 과거 독일의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드르펠이 이제 7경기 9골을 넣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만 잘한다 해서 버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수비적으로도 어쨌건 간에 꾸역꾸역 버텨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바이언에서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수비수는 김민재 선수 딱 한 명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계속 파트너가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들이 지쳐서 못 뛰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도 혼자서 다 커버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는 건데요. 마인츠전에서 일단 뭐 김민재 선수가 클리어링 3회, 그리고 슈팅 차단 1회, 가로채기 2회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제 공중볼 성공률도 100%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을 보면은 태클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한 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리커버리를 5회를 기록한 거고요. 오렌지색이 이제 리커버리거든요. 5회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슈팅 차단, 상당히 위험 지역에서 슈팅 차단한 데다가 클리어링이 예술이었죠. 다 진짜 위험 지역에서. 이걸 이제 그 골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이 위험 지역에서 3번의 클리어링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클리어링이 81분경에 있었죠. 구루다가 측면으로 내준 거를 이제 다코스타가 치고 가다가 땅볼 코스 연결한 거를 아조르크한테 정확하게 갔었거든요. 이게 근데 그 아조르크가 발에 대려고 할 때 김민재 선수가 바로 앞에서 클리어링을 해내면서 실점 위기에서 팀을 살려낸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뭐 김민재 선수가 여기에 더해 이건 뭐 많이 화제가 됐을 겁니다. 네. 예, 이 경기에서 볼터치 110회로 최다였고 패스도 102회로 최다였는데 놀라운 거는 패스 성공률이 100%. 2019년 11월 1일 파더보른전에서 호펜하임 센터백이었던 케빈 푹트가 165회의 패스를 시도해서 100%의 성공률을 기록한 이래로 100회 이상의 패스를 시도하고 100%의 성공률을 기록한 그 다음 선수가 된 거에 해당한 거죠. 근데 푹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선수가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였어요. 네. 켈른하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다가 나게스만 감독 밑에서 센터백으로 보직을 변경을 한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상대팀도 승격팀인 파더보른이었어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김민재 선수의 기록이 상당히 유의미한 기록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갈라타사라이전에 김민재 선수가 이전 경기들보다 부진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언 가서 김민재 선수가 공식 대회에서 보여준 가장 부진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김민재가 마지막 순간에는 버텨주면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장면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일단 히트맵을 보시면은 김민재가 공격까지 못 올라갔어요. 평소랑 다르죠. 확실히 체력적인 부담이 큰 게 딱 나타나네요. 예. 김민재는 원래 공격까지 이렇게 네. 길쭉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경기는 하프라인을 넘어가기 힘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클리어링 2회, 슈팅 차단 2회, 가로채기 2회, 태클 2회, 그리고 또 이제 뭐 볼 경합은 전체 다 합치면은 9회를 기록을 한 거고요. 파울 2회와 패스 정확도는 90%. 이게 사실 김민재가 지쳤다는 겁니다. 네. 김민재 선수의 패스 성공률이 시즌 평균 94%거든요. 실제로도 뛰는 거 봤을 때 많이 지쳐 보이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94%에서 90%면은 김민재? 지쳤는데? 김민재 못했는데? 이렇게 워낙 김민재 선수의 이게 스탠다드가 네, 높아요. 평균치가 예. 높다 보니까 사실 90%도 이제 부정확한 게 아니고 높은 수치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김민재 선수 워낙 정확도가 높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지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럼에도 어쨌건 간에 김민재 선수가 이게 여기 맵이 리커버리, 슈팅 차단, 클리어링, 가로채기, 태클 순이거든요. 네, 리커버리 7회로 팀 내에서 가장 많았고요. 또 이제 슈팅 차단도 박스 안에서 한 네. 거죠. 팀 내에서 최다였고요. 그리고 가로채기 2회. 이것도 그래도 나름 위험 지역에서 가로채기들을 2번을 기록한 건데 이거는 팀 내에서 2번째로 많았고요. 그리고 클리어링도 위험 지역에서 2번 기록한 건데 이거 팀 내에서 3번째로 많았고요. 또 이제 태클 2회 시도해서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실패했는데 태클은 4번째로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민재 선수 최근 2경기 평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요한 부분이 독일 같은 경우는 평점이 낮을수록 좋은 평점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독일은 포지션별로 평점을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독일은 키커즈에 들어가더라도 포지션별로 평점을 볼 수 있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골키퍼한테 평점을 후하게 줘요. 그래서 골키퍼들이 평점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해요. 실제 그냥 전체 포지션을 놓고 보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거의 7명, 8명이 골키퍼들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포지션별로 나누면서 그 포지션에서 어떤 선수가 잘했는가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은 평점이 1점부터 10점이 아니고 1점부터
6점부터 6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조금 적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좀 평점 차가 크게 나지 않는 편에 속하긴 하는데요. 원래 김민재 선수가 프라이부르크 전에 이제 2.0점 받으면서 키커지 처음으로 이제 2주의 팀에 올라갔었잖아요. 2주의 팀에 올라갔었는데 마인츠 전에도 3.0점으로 팀 내 수비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죠. 지난 갈라타사라이전도 팀 내 수비 쪽 선수들을 다 합치면은 그 중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김민재 선수보다 갈라타사라이전에 더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케인과 무시알라 1골 1도움을 기록한 선수들과 골키퍼 노네라고 했죠. 네. 네.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경기는 케인하고 무시알라가 가장 잘한 경기였어요. 이 둘이 1골 2도움을 합작을 했었거든요. 네, 승리를 이끈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제외하면은 김민재가 가장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바이에른 수비진들이 또 김민재 선수에 굉장히 또 많이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이미 뭐 우파메카노도 김민재 선수에 대한 칭찬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나가리가 됐는데요. 근데 이제 더리우트 역시도 김민재와 이번 시즌 단 2경기만 그동안 부상이기도 하고 했었으니까요. 선발로 나왔음에도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다. 내 생각에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뛴다면은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우나사르라고 방출 명단에 있다가 최근에 워낙 부상자가 많아서 교체 투입되고 있는 선수 있거든요. 이 선수도 김민재 선수한테 이렇게 안기면서 민재 너만 믿는다. 너랑 잘 맞아야지. 결국 바이언 수비의 중심은 김민재예요.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팀 수비가 조직된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네, 호흡이 잘 맞는 선수가 같이 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예. 마침내 그리고 희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는데요. 이 노이어 키퍼가 이 다름슈타트전 부상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예, 물론 뭐 그 투엘 감독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경기 전까지 상황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100%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현지 언론들은 다 이제 노이어가 다름슈타트전을 통해서 351일 만에 복귀전을 치를 예정이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노이어 선수도 이제부터는 집중 골키퍼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몸을 날리면서까지. 그리고 노이어다 보니까 볼 경합하는 거 훈련도 하는 거죠. 네. 노이어는 원래 그라운드 밖까지 네. 나오는 여차하면 노이어가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올 수 김민재 있어요.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실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노이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시키려고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려고 했는데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상대팀에서 이거를 되게 예의 없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포기를 했었다라고 한 바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발밑이 너무 좋은 선수죠. 네. 예. 그렇다면 다름슈타트는 어떤 팀일까요? 예, 뭐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하부리그 팀이에요. 원래는 3부 리그를 전전하던 팀이었는데요. 더크 슈스터 감독이 부임하면서 2부 리그로 승격하자마자 곧바로 분데스리가까지 승격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돌풍을 일으켰는데 승격하고 2시즌 만에 다시 2부 리그로 강등됐었고 그러면서 계속 2부 리그에 있다가 지난 시즌 2위를 차지하면서 이번 시즌 승격했고 현재는 2승 1무 5패로 1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다름슈타트는 초반에는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4연패 포함해가지고 6경기에서 1무 5패로 승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역시 승격팀의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이제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가진 하부리그 팀인 홍부르크하고의 포칼 경기에서도 0대3 대패를 당하면서 탈락해가지고 야 이거 다름슈타트는 정말 난리 났다. 이 팀이 역대 최악의 성적 올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메넨글라드바흐전 3대3 무승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지난 경기 패배는 상대가 라이프치히니까 뭐 충분히 패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전 2경기 승리는 또 그렇게 높게 평가하기에는 또 상대팀이 약팀이죠. 예, 브레멘 약팀입니다. 근데 또 라이프치히 상대로 한 골을 득점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뭐 그렇긴 하죠. 네. 예. 그렇다면 다름슈타트의 전술 및 특징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이 팀은 뭐 그냥 말 그대로 수비적인 5-3-2 포메이션을 씁니다. 그거 수비 5명 세우고 미드필더 3명 세우고 그리고 장신 공격수 2명을 세워놓고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롱볼이 특징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측면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들의 수비 진영에서 버티다가 롱볼 보내면은 장신 공격수들이 떨구는 형태로 플레이를 하는데요. 이 팀에 굉장히
큰 장신 공격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이 팀에 190이 넘는 선수가 무려 10명이에요. 10명이고 이 중에 190 넘는 공격수가 3명이고요. 자이데 같은 경우는 무려 199. 2m죠, 저거는. 골키퍼가 아닌데 네. 공격수인데 2m. 네. 그리고 이제 뭐 루카 파이퍼도 196. 그리고 이제 프레이저 혼비도 195cm. 그리고 가장 키가 작은 공격수인 비렐름센조차도 188. 거의 190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제일 작은 선수가 188이라는 거네요. 네. 근데 또 골은 이 이선 자원들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작 공격수 중에 골 넣은 선수가 비렐름센 딱 한 명이에요. 그것도 한 골이에요. 공격수들은 떨구는 거예요. 공중볼 보내면은 떨구면은 그러면 미드필더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슈팅으로 골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격형 미드필더 많이 나오는 멜렘이 3골, 그리고 또 이 슈카르케가 3골, 그리고 토비아스 캠페가 3골을 넣고 있는 겁니다. 네, 미넨과 다름슈타트의 맞대결 전적은 어떨까요? 뭐 그냥 바이언이 압살이죠. 이건 분데스리가 맞대결 전적인 건데요. 뭐 8경기 7승 1무 무패. 예. 그것도 첫 맞대결 1978년 이때 1대1 무승부 기록하고 나서 7연승. 뭐 비교가 안 된다라고 네.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좀 공식 대회로 다 넓혀봐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더라도 뭐 이거는 네. 압도인 건데요. 13경기 11승 1무 1패로 바이언이 뭐 크게 앞서고 있고요. 예, 특히 뭐 최근 8연승, 그러니까 포칼이 한 번 있거든요. 8연승 포함해가지고 12경기 11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것도 첫 맞대결 때 쳤어요. 바이언은 다름슈타트 상대로 첫 맞대결만 안 줬나 봐요. 와, 그 이후로는 쭉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바이에른 결장자 그리고 예상 포메이션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예, 뭐 현재 일단 뭐 부상 자료는 그나브리 손부상 당했고 고레츠카도 손부상 네, 당했고 공교롭게도 손부상이 2명이에요. 그리고 게레이루는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우파메카노도 햄스트링 부상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망주 수비수, 만약에 이 선수가 있었으면은 최근에 많이 나올 수 있었을 네. 텐데 이 선수 프리시즌부터 계속 부상이에요. 그래서 저 선수까지 부상 후 빠져 있는 가운데 키커지 예상 라인업을 놓고 보면요, 뭐 노이어가 골키퍼로 선발 출전할 거 제외하고는 그냥 뭐 갈라타사라이전과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선수들이 너무 지쳤어요. 예, 그걸 보였기 때문에 좀 전향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아마도 주중에 자르브리킨과의 폭발 경기가 있어서 거기서 로테이션을 돌릴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그대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키커지에서 밑에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건데요. 뭐가 있냐면요. 포칼에서 일단 뭐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름슈타트 전에 한 가지 옵션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라이머가 벤치로 가거나 아니면 라이머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면서 밀러가 선발 출전해서 무시알라 밀러 2명의 공미에 키미 혼자 수비형 미드필더에 배치하는 아주 공격적인 4-1-4-1 포메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면은 센터백들이 더 죽어나겠죠. 네,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키미랑 센터백들 3명 죽어봐.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다름슈타트가 워낙 그냥 롱볼 축구하니까 롱볼 축구하니까 중원 싸움을 가져갈 이유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다름슈타트는 어떤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예, 뭐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특별한 부상자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가 토르시엘로 선수가 있긴 한데 저 선수는 뭐 주력급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최정예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오른쪽 윙백인 바더가 조금 부상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복귀할 예정이기도 하고 해서 3-5-2로 나올 걸로, 정확하게 따지면 3-4-1-2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경기에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걸로 이제 키커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장신 투톱을 세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공격형 미드필더인 슈카르케를 파이퍼와 함께 투톱으로 배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슈카르케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중원 싸움에서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겠죠. 그러면 슈카르케, 메렘, 홀란트, 캠페까지 4명이 박스를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괜히 키미 한 명만 세웠다가는 좀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요. 예, 4명한테 에어싸일 수도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센터백 자리에는 자술라를 대신해서 야닉 뮬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키커즈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향후 일정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름슈타트전 이후로 사실상 3, 4일 간격으로 경기가 계속 있어요. 그치만 도르트문트전을 제외하고는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많고요. 리그 경기 같은 경우는 상대들이 강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뭐 일단 자르브레켄하고의 포칼 2라운드는 로테이션을 대대적으로 돌릴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도르트문트 원정 경기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래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뭐 하이덴하임도 승격팀이고 네. 켈른은 현재 뭐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도 이번 시즌 매우 안 좋으면서 하위권으로 처져 있고 그나마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러니까 도르트문트하고 프랑크푸르트전이 힘들고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바이언이 어쨌건 간에 3전 전승으로 조 1위를 질주하고 있어요. 반면에 갈라타사라이하고 코펜하겐하고 맨유는 지금 물고 물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바이언은 갈라타사라이하고의 홈 경기만 승리하면은 16강은 확정에다가 조 1위도 확정 지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펜하겐전조차도 홈 경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맨유하고의 원정 경기에서는 또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겠죠. 바이언은 사실 상대팀의 면면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문제는 지금 선수들이 버텨야 합니다. 예, 겨울 지금 이적시장까지. 그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언도 겨울에는 무조건 선수 두세 명 영입할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선수단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에는 후반기 가면 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상 조심해야 되고 김민재 선수도 부상 조심해야 네. 되고 체력 관리 잘해야 되고 그러면서 12월까지 버티고 예, 그걸 기도하고 1월 영입에 무조건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월, 12월 경기 부디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치르길 바라고요. 이 바이에른 소식은 한준TV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